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9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 35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입니다. 바로 5분 전에 장마감이 되었고요. 자, 오늘 모처럼 코스닥이 3%대 그리고 코스피가 2%대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단기적인 급락의 폭에 비하면 아직 그 성에 차는 반등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폭 원A 상승에 성공을 함으로써 많은 투자 심리에 안정을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은 동시만기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동시만기일이고요. 우리가 지금 증시가 흘러가는 그 스케줄은 오늘 동시만기일 그리고 이제 내일 그 금요일 날 하루 장이 열리고 나면 한국은 긴 추석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미국에서는 FOMC라고 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지금 대기가 돼 있는 이 과정이 지금 증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동시만기일 관련해서요. 제가 어제 동시만기일 하루 전날 동시만기일 영향권에서 한국 증시 그 대형주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반등세에 반응을 하지 못하고 묶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오히려 한국 증시가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아울러서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만약에 어제 묶여 있던 것이 그 동시만기일 영향권의 만기 효과에 근거한 그 묶여 있음이 이제 그 포지션 정리 차원이 모두 해소가 된 것이라면은 오늘 동시만기일이지만 오늘은 그 반등 또는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어제 그 묶여있던 흐름이 해소가 되지 않은 거라면은 오늘 동시만기일도 어제에 이어서 묶여 있어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결론적으로는 어제 그 묶여 있었던 것이 역시 동시만기일의 영향권이 해소가 된 것으로서 어제 굉장히 이상적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묶여 있음을 통해서 그 동시만기일에 그 묶여 있어야 되는 그 지수가 해소가 됨으로 인해서 오늘 자유롭게 원웨이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지금 그 흐름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 두 가지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오늘 동시만기일 그 근접권에서 두 개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CPI가 발표가 났었죠. CPI가 발표가 났는데 어쨌든 그 CPI 자체는 2%대 물가 그 연준에서 목표로 했던 2%대 그 목표치에 안착을 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추석 연휴 기간 중에 FOMC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는 결국 이제 시작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확정적인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그런데 그 근원 CPI, 그 변동성이 큰 에너지하고 식품 쪽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는 아직 그 2%대에 들어서긴 했지만 그래도 3%에 가까운 2%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주 신바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훈풍이 불어올 걸, FOMC발 훈풍이 불어올 것을 기대만 할 수 있는 그런 신바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근원 물가 지표가 아직까지는 3%에 가까운 그런 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그 FOMC에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가 안 좋고 경기 침체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주장들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빅커트, 금리 인하 폭을 0.5%포인트, 즉 50bp를 해야 되는 빅커트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CPI가 그 근원 쪽으로는 아직 조금 미흡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50bp가 나오기에는 조금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16일 날 우리 추석 연휴 중에 FOMC에서 금리 인하가 25bp가 단행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물론 의외적으로 50bp가 단행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겠지만, 그 50bp에 대한 기대감은 그 CPI의 근원 CPI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제가 동시만기일 이전에, 즉 이제 우리 한국 증시가 연휴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만약에 연휴 이전에 코스피 2,500 이하로 코스피 2,500 이하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매도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매도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야 된다. 주식을 매도를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 그 얘기는 추석 연휴 이후에는 최소한 코스피 2,500 이하에서 돌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반등에 의해서 코스피는 이제는 2,500보다는 2,600에 가까워진 그런 모습이 완성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추석 연휴를 기준으로 해서 연휴 전에 전술적인 단타 포지션 반절 정도 하자. 그리고 연휴 이후에 또 전술적인 단타 포지션 반절 정도 가져가자. 만약에 연휴 이후에 오늘 그 이제 코스피 2,500하고는 확실히 거리가 둔 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시장이 또 FOMC가 있으니까 악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연휴 이후를 겨냥했던 반절의 전술적인 단타, 이거는 그냥 하지 않더라도 연휴 이전에 한 부분을 가지고 수익 실현에 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자,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이렇게 동시만기일 추석 연휴 FOMC로 이어지는 이 흐름도하고 관련해서 시장이 지금 그런 예상에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어쨌거나 이번 주에 코스피 2,500 수준에서 2,500도 살짝 무너졌었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700도 살짝 무너졌었고요. 그런 라인을 공략을 한 사람들은 역시 단타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 그런 마감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제 동시만기일에 과거의 동시만기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날은 이렇게 원웨이가 안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오전에 2% 상승하다가 오후에 2% 폭락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동시만기일에는 많은데, 자, 오늘은 이제 아침부터 해서 계속 낙폭을 키워나가는 원웨이 상승이 나왔죠. 그만큼 한국 증시는 뒤로 후퇴할 공간이 없었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그 분석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추후에도 코스피 2,500 이하에서는 매도 또는 투매 이런 거에 동참하는 것은 실력이 없겠구나, 이런 통찰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신용매매 그리고 파생매매 이런 거는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좋게 나오는 데는 이 CPI보다 더 좋은 바람이 사실은 오라클 바람이 불었어요. 제가 그래서 훈풍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이 오라클이 사실 오늘 시장에 많이 기여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라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 젠센황 이분 얼굴만 많이 봤는데, 이거 오라클 그 CEO라고 해야죠. 그리고 이제 창업자이기도 하고 대주주이기도 하고, 이제 이분 이름이 앨리슨 회장인데, 레리 앨리슨 회장이라고 하는데 그냥 앨리슨이라고 부를게요. 앨리슨 회장인데, 이분이 이번에 어제 그제 해가지고 오라클이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므로 인해서 오라클 가지고 이분이 그 주식 부자, 세계 주식 부자 5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MS의 그 빌 게이츠를 따돌리고 5위 안에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물론 그 오라클이 절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높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MS보다 시가총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오라클의 지분율이 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는 MS의 지분율이 뭐 5%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오라클의 지분율이 30%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총은 MS에 비해서 오라클이 한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앨리슨이 그 빌 게이츠를 제치고 5위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주식 부자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뭐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그 스페셜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제프 베이조스, 그 아마존 아시죠? 그리고 이제 루이비통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라고 하는 프랑스 시총 상위 종목, 그 루이비통 가방 아시잖아요. 그
회장, 그 회장이 또 5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메타의 저커버그,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 뭐 이런 분들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서열에 지금 이제 올라섰다.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도대체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길래 이런 서열에 올라섰을까? 이거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라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두세 번 정도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냐면은, 제가 사실은 2006년도, 2007년도 우리 스탁 119를 런칭한 다음에, 굉장히 그 1대1 그 대박주 판별 교육에 대해서 1대1 교육을 받으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고, 그 받으신 분들 중에 뭐 의사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뭐 굉장히 그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오라클의 그 상무분이 저한테 교육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그래서 그때 아셈타워에 있는 한국 오라클에 가가지고 교육을 한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라클을 소개한 바가 있고, 그 오라클이 지금도 그 한국 오라클은 지금도 아셈타워에 있어요. 아셈타워 어딘지 아시죠? 삼성동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쪽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아셈타워가 있는데, 거기 굉장히 임대료가 어마어마한 건물이거든요.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임대료가 어마어마한 그 고층 빌딩인데, 거기에서 지금 벌써 2007년도 오늘 2024년도 이 한국 오라클이 같은 자리에서 아마 몇 개층 사용할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에서 역시 영업이 꾸준하게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겠죠. 자, 한국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국에 진입한 기업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편의점이었던 미니스탑은 그 한국에서 철수했잖아요. 그리고 또 월마트 같은 그런 그 유통업체도 철수를 했고, 월마트 다 없어졌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옛날에 그 대치동 개나리 아파트 그쪽에 그 월마트 있었는데 없어졌고, 뭐 일산에도 월마트 있었는데 없어졌고. 자, 그리고 또 루이비통이 아니라 저기 까르푸 프랑스의 까르푸라고 그 마트 그것도 역시 없어졌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마트가 탄탄하기 때문에, 국내 이마트가 탄탄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못 해먹겠다 하고 이게 철수를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그 유통 대형마트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코스트코가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는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잘 되고 있는 이 코스트코는 역시 한국에서 잘 된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잘 될 테니까, 그 코스트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갔던 그런 흐름하고도 한국 오라클이 이렇게 다년간 수십 년간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걸 봐서는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제법 실적이 좋은 회사였구나 이런 반증이 됐다라는 거. 코스트코하고 대비해서도 똑같은 그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라클이 사상 최고가가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미리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스타벅스 같은 그 미국 주식은 요즘 별로 안 좋잖아요, 주가가요. 근데 어떤가요? 지금 한국에서 이마트, 신세계가 스타벅스 물론 장사 잘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잘 돼가지고는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고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미국 본 주식인 스타벅스 주가가 별로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한국의 영업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그 오라클의 상무님을 교육을 한 적도 있지만, 지금 현재 현업으로 있는 상무인 친구가 있어요. 사실은요. 제 친구 대학교 동창 친구가 있고, 또 친구는 아니지만 후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 오라클에 대한 상황을 좀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바로 옆에가 증권예탁원이 있거든요. 예탁원이 얼마나 많은 그 전산 시스템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주식들의 그 주권을 다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전산화가 돼 있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그 서학개미들이 그 미국에 있는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하려면 예탁원을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예탁원이 얼마나 많은 그 전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전산에 대한 영업 그런 그
그 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활동을 오라클도 역시 예타원 같은 데서도 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실은 한국에서 이 전산 쪽으로 해서 먹거리가 사실은 많이 있다. 그래서 오라클은 역시 한국에서도 영업이 잘 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그 친구나 그 후배가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2년 정도 전에 뭘 물어본 적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카카오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불났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 그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났던 것이 경기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경기도 어느 지역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불이 났었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그래서 카카오가 그때 또 여러 가지 악재 중에 그 불이 난 것도 악재가 됐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오라클 다니는 그 친구나 그 후배한테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었어요. 야, 그 카카오 그 데이터 센터 불났으니까 오라클한테 호재인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호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오라클은 클라우드 업체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그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라클에 대한 그 인식도가 좀 더 개선이 되는 효과는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고 그 후배 같은 경우에는 형님 저한테 형님이라고 보니까 형님 저 한 1, 2년만 더 하다가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으면은 그냥 저희 오라클 회사 주식 사놓으면 될까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그게 2년 정도 전인데 이렇게 오라클이 사상 최고가 주가가 올라간 걸 보면 아마도 그 내부 직원들은 오라클의 실적이 좋다라는 거, 주가도 오를 거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그 서버하고 데이터 센터하고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서버는 여러분들도 그 도메인이 www. 각각 그 홈페이지 같은 도메인 같은 거가 하나씩 그 길로 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서버라고 하고 그 서버들이 모여 있는 마치 서버의 호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 센터. 자, 이 서버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온라인 개념이겠죠. 온라인 개념, 이렇게 실제적으로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개념이라면은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거기에 실제적으로 장수의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로 해서 어떤 구축이 돼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실제적인 인프라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라는 거는 이 인프라를 가지고 이 서버를 통해서 요청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슈퍼컴퓨터가 데이터 센터에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이 서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통신사라든지 인터넷 기업들은 그 방대한 데이터를 백업을 시켜놓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이런 게 데이터 센터고, 자, 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런 컴퓨팅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 안에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수도 있지만 용량이 너무 거대하니까 그리고 저장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 데이터 센터 어떤 특정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에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문서 작업 같은 걸 한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AI한테 어떤 명령을 해가지고 AI의 실행을 하도록 하는 이런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나 자기 핸드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 서버를 타고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컴퓨팅 작업이나 실행을 시키게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나라도 그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감사 보고서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미국의 기업들도 애뉴얼 리포트라고 해서 우리 한국말로는 연차 보고서 정도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MS의 연차 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MS에서 자기들 연차 보고서에 자기들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별 업체들을 다 집어넣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MS가 예전에는 그냥 윈도우 이런 거만 경쟁을 했다. 윈도우 체계하고 예를 들어서 iOS F라고 또는 구글하고 이런 거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MS도 역시 클라우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우리 네이버 같은 데들도 다 클라우드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 경쟁자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 MS 입장에서요. 자, 그만큼 이 클라우드를 하는 업체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MS도 원래 그런 윈도우 그런 운영 체계 사업에서 또는 뭐 구글도 뭐 그런 검색 엔진 사업에서 또는 아마존도 그런 그 이커머스 사업에서 그게 거대한 형태의 그 데이터 센터를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들 가지고 클라우드 사업을 다들 하고 있으니까 사실 오라클 입장에서는 본업이 클라우드였는데 오라클은 원조 클라우드였는데 사실 뭐 그 세계적인 그런 MS, 아마존, 메타, 뭐 구글 이런 데서 다들 클라우드를 하니까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을 테고 또 국내적 우리 한국에서도 네이버라든지 뭐 통신사들 있잖아요. KT 뭐 이런 데들도 다 클라우드 사업을 하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근데 한국을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관공서들이 그 서버라든지 이런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슈퍼컴퓨터라든지 그리고 자기들의 그 자료를 백업해야 될 그 장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으니까 그런 방대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도 그 오라클이 이렇게 그 실적이 좋은 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다. 생각보다 굉장히 방대한 시장이구나. 굉장히 큰 시장이구나. 그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사업, 즉 말하자면 또 AI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굉장히 그 아직까지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어쨌거나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도 그 원조 그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 오라클이 좋은 실적을 냈는데 그것을 일단은 이제 호재로 자, 이 구도도 한번 보세요. 아까 여기 구글이라든지 그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나 그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오픈AI라든지 MS라든지 이런 데들은 그 생성형 AI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 제가 GAI,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라는 말로 이렇게 그 업체들을 표시를 해봤고 그 업체들하고 엔비디아하고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관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최근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락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이 상관관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어떻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죠? 여기 이런 업체들이 당분간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캐펙스가 더 증가할 거다. AI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호재여야 되는데 그게 얘네들한테는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엔비디아한테는 그렇게 호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갑자기 뭐 AI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급락하고 이랬었잖아요. 7월달, 8월달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긴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 AI가 아직까지 시장이 그 정점을 찍은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러지? 이런 뭔가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고 한국도 그런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급락을 하게 되니까 뿐만 아니라 뭐 그 지수가 급락을 하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국 증시에서 다 급락을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면 빨리 제너러티브 AI와 엔비디아의 이 좋은 관계가 다시 되살아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좀처럼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리지널 클라우드 업체인 오라클이 이번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공시를 했고 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아까 창업자가 세계 주식 부자 5위 안에 들어갔고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서 이 엔비디아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된 거죠. 오랜만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제 또 한 8% 급등을 해서 다시 116달러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한국 증시에 반영이 돼서 이 오라클의 훈풍으로 인해서 동시만기일의
묶여 있어야 되는 그 영향은 어제로 마무리된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오늘 동시만기일에 한국 증시가 원웨이 급등이 나왔다. 원웨이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사실 오늘 조금 열강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주가가 좀 올라서요. 저도 좀 힘찬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강연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요. 금요일 날 최근에 그 주말 방송에 이렇게 2월 해가지고 같이 다루다 보니까 금요일은 스킵하는 날이 많았고 내일 또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도 좀 일정을 좀 조금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내일은 아마 그 주말 방송을 안 할, 아니 저기 장마감 방송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주말 스페셜을 해야 되는데 주말 스페셜이 이렇게 연휴까지 추석 연휴까지 이어지잖아요. 근데 또 중간에 그 FOMC에서 금리 인하 이게 또 우리는 휴장이지만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주말하고 연휴 사이에 중간중간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내용들 그런 내용으로 주말 스페셜이 아닌 이번에는 연휴 스페셜로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커뮤니티나 이런 거 보시면서 그 돌아가는 동향도 좀 수시로 확인을 하시고 유튜브 그 알람 해놓으시고 그 연휴에 올라오는 방송 꼭 시청을 하시면은 아마도 또 그 연휴 이후에 어떤 시장에 있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시청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휴 중이라고 하더라도 좀 궁금한 점, 저희 포트폴리오를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010-6656-9502, 010-6656-9502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미리 인사를 드릴게요.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